이제 마감까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에 정리해야 될 이슈 저희가 3가지 꼽아봤거든요. 이에 대한 전략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오늘 화요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이슈, 네. 왜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는지 또 만나서 반가우신 거 맞죠, 네. 팀장님? 오늘도 화이팅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조선주 꼽아봤습니다. 우크라 사태 장기화에 울고 웃는 조선주라고 저희가 헤드라인을 꼽아봤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서 외신 쪽입니다. 우크라 전쟁으로 한국 조선업계는 울상을 짓고 중국은 미소를 짓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약간 갸웃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조선주에 관한 재료는요. 우크라이나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급선 다변화. 이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쪽이 국내 조선주다. 그러니까 오른다. 수주 모멘텀 있다. 오른다. 여기에만 집중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한 것처럼 러시아의 선박 결제 대금을 못 받을까 전전긍긍. 그에 반해 중국은 이 정치적 관계상 러시아 중국은 우호적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이 중국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러시아가 금융 이 시스템에서 퇴출당하는 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는 더욱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자, 사실 이 선박 수주는 단계적으로 대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50%. 그리고 완성을 하고 인도를 한 이후에 나머지 50% 대금을 받게 되는 이게 업계 룰인데요. 조선 3사가 지금 러시아와 약 60억 달러의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절반 정도, 32억 정도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3사 가운데 삼성중공업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조선주인데요. LNG 운반선 2척의 납품을 그런 의미에서 지연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이에 사실은 경쟁 구도를 그리고 있는 중국에 치고 올라갈까 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대금에 대한 우려가 지금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우려를 어떻게 업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영향 제한적이다. 시간이 이게 장기화되면 그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기술 좋다라는 입장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럴까에 대한 고민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테마 속에서 이 관련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거든요. 물동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전반적으로 크고요. 다만 이 점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신조선가 그러니까 이 선주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점이 호재라고는 하지만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올라갈지 지금 후판 가격도 협상이 진행 중인데 부담은 없을지 여러 가지 이슈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사실은 팀장님 저는 호재만 생각하고서 데일리 특징주로만 살펴봤던 게 사실인데 조금 뜯어보다 보니까 고민거리들이 좀 많더라고요. 악재로 저희가 앞에 살펴본 이슈 가운데서 가장 조금 리스크로 대비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만한 부분은 팀장님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결국에는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그게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매출 행위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이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빨라도 저는 그 하반기부터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전부터 계속 조선주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되기는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리스크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 러시아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럽이 친원전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LNG였던 대안이 나타났다라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좀 짓눌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조선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재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되는 수주를 그러니까 조선 3사가 돈이 되는 수주를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냐면은 2020년 하반기부터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조선주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LNG선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을 벌고 있는지 못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억 달러 수주를 한 척당 2억 달러 수주를 받게 되면은 본전이라고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냐면 수주 금액의 10%를 프랑스 GTT사에 또 로얄티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2억 달러 수주를 받게 되면은 본전도 안 돼요.
아, 그러면 네. 향후의 대량 수주,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수주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양적으로는 많이 수주를 받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질적인 수준은 아직 못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2020년 하반기부터 네. 2억 달러가 넘는 수주를 받게 되면서 척당 2억 달러가 넘는 수주를 받게 되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50%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계약금 20%, 중간에 배를 만든 과정에서 30%, 그리고 완성이 되게 되면 5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잖아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 그죠? 잔금 표현 네.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네.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아하. 같아요. 그러면 2020년 하반기부터 돈이 되는 수주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수주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수주 금액이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돈 되는 수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 외에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중도금, 이게 반영되는 과정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라도 하반기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돈이 되는 수주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근 일주일 내로 보시면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3척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억 3,500만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수주가 2억 달러 넘는 수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주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초과 달성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되는 수주가 됐느냐, 돈이 안 된 수주가 됐느냐,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서두에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결정적으로 한국이 이 LNG선을 거의 쓸어 담듯이 수주를 받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호주에서 중국으로 발주를 했었던 LNG선이 있습니다. 네. 글래드스톤 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다 위에서 서버렸어요. 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 측면에서 일단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에 있는 것은 번외로 생각해도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근데 호재가 주가의 반영? 뭐 아니면은 거기서 좀 호재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시기를 팀장님은 하반기로 보시는데 네네. 그냥 주가 자체로 본다면 진입해야 되는 시점은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네. 천천히 좋아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내가 있으신 분 들어가시면 돼요. 아, 인내가 있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으면 들어가라. 아니면 지켜보자. 이게 조선주에 대한 그렇죠. 관점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또 가장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적자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문제가 완전하게 아직도 깔끔하게 해소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작년 대비해서 적자폭이 좀 줄어들 건데 진짜 빠르면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라고 흑자 전환되는 게 하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 지금은 뭐 수준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수준 많이 받는 것 대비해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못 좀 가고 지지부진한 있다.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다시, 때문에 네.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이 빨라도 그래봐야 하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조선주가 반짝반짝 시장의 중심에 설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 다시 한번 그때 팀장님과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 걸로 조선주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거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런데 무거웠던 이 엉덩이가 무거운 통신주 가운데 KT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먼저 정리부터 해드리죠. 7년 반 만에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요지부동 엉덩이가 무겁다. 그냥 배당 매력만 본다라는 게 KT였는데요. 정말 조용히 올랐습니다. 빨랐지만 승차감이 좋았고요. 지금 언덕을 향해 가는 구간입니다. 1999년 기억도 저는 나지 않는 이 시점에 20만 원권 가까이 골라왔고요. 2003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박스권 5만 7천 원이 가장 최근 고점 구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3만 5천 원권입니다. KT의 주가가 만 원대에서 지금 3만 원대까지 4만 원 선 도전해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10일 빼고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10일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러브콜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잘 갈까요? 결국은 실적이죠. 본업도 잘하고 신성장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본업이요. 가장 기대감 모으는 거 5G죠. 보급률이 3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휴대폰 비중을 보면 가장 위쪽에서 숫자 써 있다는 거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업 이외에 탈통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수급 이슈로 MSCI 지수 편입이 가능하다. 안 되더라도 수급 이슈 주목할 만하다는 게 증권가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KT 하면 콘텐츠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 지니 스튜디오 있고 그리고 CJ ENM과 콘텐츠 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했다는 이슈도 있죠.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배당에 대한 매력은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주주 친화적이었다라는 점을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저희에게 주는 그 이미지는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KT는 다르다고 합니다. LG화학과도 다르고 SK텔레콤과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장, 이 사업 동향을, 이 모멘텀을 가진 쪽이 상장을 새로 하게 돼서 시장 가치를 재평가받게 되면 오히려 KT가 지주사라 할인율을 받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총보다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소액 주주를 봤을 때 이분들의 호재다라는 이야기를 증권가에선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KT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많이 눌려있던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설레기도 하거든요. 저도 통신주를 이렇게 이렇게 동력이 많은 쪽으로 본 적이 많이 없는데 이 박스권의 KT 가능성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요것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최근에 단기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아마 34,000원 부근에서 추가 상승을 좀 고민하는 횡보, 박스권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럼 지금 주봉기 좀 고점인데 4만 원을 단기간에 뚫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상승은 잘 네. 아시다시피 MSCI 지수 편입이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MSCI 지수 편입 이슈 같은 경우에 이게 어디까지 동력이 미칠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대중공업과 KT가 편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MSCI 지수 편입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물적 분할 요것만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물적 분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상장이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KT는 상장돼도 괜찮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네. 그거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러면은 상장이 되는 거는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냉철하게? 그치, 지주사 입장에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사업 부분을 사업회사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어찌 보면 물적 분할인데 중요한 건 이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의 가치가 지주사 쪽으로 100% 올라온다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알파벳이 그런 구조예요. 구글이 돈을 잘 벌게 되면은 이 구글이 돈을 잘 버는 것들이 100% 알파벳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주주들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장이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KT를 예를 들게 되면은 이 그 클라우드 부분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 부분이 돈을 잘 벌게 되면서 클라우드 부분의 어떤 이익이 100% KT 지주사 쪽으로 올라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클라우드가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 클라우드를 보고 투자하는 KT 투자자는 뭐가 될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수가 없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체제를 전환하고 난 다음에 상장 안 하겠다고 못을 박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KT도 그렇게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수익성 이 부분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KT가 2021년도에 2020년 대비해서 40%가량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좀 더 상승이 나오겠지만 올해 실적 예상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클라우드라든지 그리고 K뱅크 상장을 통해서 또 실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사양 조정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제외를 하고 지금 현재만 보게 된다라면은 과연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가는 구간처럼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34,000원에서 정체가 되고 35,000원 돌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포인트들을 콕콕 집어주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세 번째 이슈로 마켓 컬리를 가려고 했는데 네. 지금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서 마지막 이슈를 통신을 좀 확장해서 통신에 대한 전망으로 네네.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마켓 컬리는 저희가 추후에 한 번 더 이슈화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포인트가 좋아서 지금 궁금하신 요청이 여기서 막 들리더라고요. 네네. 저는 사실 이 리포트를 보다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요즘 최근에 통신주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정부 수혜주고 네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네.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KT에 관해서는 좀 상단이 막혔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해주셔서 그에 대한 가격 전략, 뭐 실적 전후로 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짜는 게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실적 전후로 해서 그렇게 제가 볼 때 모멘텀을 1분기는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결론입니다. 네. 일단은 뭐 KT가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결국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을 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실 때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KT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2020년에서 2021년 넘어올 때 40%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40% 성장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50%, 60% 성장이 나와야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만한 어떤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엉덩이가 또한 무거운 네. 조선주, 두 번째도 통신을 봤으니까요. 지금 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굳이 모아가는 전략을 네네. 추구한다면 좀 무거운 종목 중에서 오늘 것 포함 어느 쪽에 베팅을 팀장님은 해보실까요? 조선하고 통신 외에 다른 거 포함해서요? 만약에 엉덩이가 좀 무거운 종목들, 안 움직인 종목들, 오늘 것도 괜찮고요. 일단은 지금 저는 철강 쪽을 차라리?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은 왜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온지는 알 거예요. 맞아요. 일단은 뭐 작년 초반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지금도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다 보니까 제품 가격 인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대감에서 저는 항상 종목을 볼 때 기대감에서 이게 숫자로 넘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철강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했던 기대감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실내로 최근에 현대제철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철근 가격을 톤당 56,000원 인상을 했고 지금 뭐 열연강판 같은 경우도 3월 달에서 또 4월 달에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전과는 달리 공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라면은 전방 산업이 어디가 있죠? 건설, 조선, 그리고 자동차. 네. 자동차를 논의를 하더라도 조선이라든지 건설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딱 맞아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무거운 주식 중에서 철강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무거운 종목의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오면 저희가 한번 이슈화해서 한 번 더 네네. 커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5차 협상을 앞두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양시장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2,740선에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큰 상승폭 보였습니다. 1%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937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2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218선에서 1,219선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오늘 3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를 해주면서 장 중반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IT 업종과 제조업 중심으로 동반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미국 나스닥 지수의 반등을 이끈 건 반도체주였는데요. 한미 증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은 잘 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7만전자 회복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1% 넘는 상승세로 장 마무리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 넘는 강세였습니다. 테슬라가 간밤 주식 분할에 대한 소식으로 급등한 가운데 국내 2차 전지주도 이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과 LNF 2%에서 4% 가까운 강세에 보이면서 마무리했고요. LNF는 장중 6% 가까운 강세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5% 가까운 강세로 마무리했는데요. 간밤 오딘이 어제 대만의 앱스토어에서 진행한 사전 다운로드에서 인기 순위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흥행 기대감으로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들 살펴보시죠. 오늘 시멘트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연탄 가격이 뛰었죠. 이로 인해서 건설 성수기인 봄에 시멘트 대란이 일어날 거다라는 우려를 안아가면서 오늘 고려 시멘트 13% 가까운 상승세로 마무리했고요. 아세아 시멘트도 10% 가까운 상승세로 장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테마주도 보실 텐데요. 오늘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산업용 대마를 합법화한다라는 소식 알려지면서 오늘 우리바이오는 29% 넘는 상한가에서 마무리했고요. SL바이오닉스는 상한가에서 마찬가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도 보실 텐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기대감에 오늘 방산주는 동반 약세였습니다. LIG 넥스원은 9% 가까운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한국항공우주 7% 넘는 하락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개별주도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또 사료주도 잘 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사료 거래 정지 해제 이후 급등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상한가에서 장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